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게리맨더링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좀 옥신각신하고 있죠. 139를 넘겨서야 이제 그 선거 결정을 확정해서 논란 천안시에서 아산 부서에서 총 5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획정화에 대한 행정구역을 놓고서 이 게리맨더링 논란이 실사판 페이스오프, 영화 같은 사기극입니다. 그 가담자가 21명, 그중에 12명은 구속된 상태, 150억 상당의 부동산을 37억 원 상당 두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토지들은 범행의 대상으로 많이 작업에 노출돼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139일 넘겨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획정위원회보다는 국회, 즉 여야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선거를 불과 42일 앞둔 지난 2일입니다. 그마저도 게리맨더링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좀 옥신각신하고 있죠. 그래서 정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도롱뇽 선거구 게리맨더링 논란입니다. 두 분은 어디에서 선거하세요? 네, 저는 두정동, 그러니까 행정동으로는 부성 2동이죠. 그러니 을입니다. 부성동. 네. 원래 을이었던 곳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유찬입니다. 저는 신방동에 살고 있고요. 이번에 신설 지역인 천안 병호로 선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천안 갑이었죠.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고. 예. 저는 천안시 백석동에 사는데 천안 을이었죠.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선거구가 획정되고 증설되면서 천안 병으로 옮겨질 수도 있다. 전망이 좀 불투명했었는데 결국에는 천안 을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 전에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선거구가 늘어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좀 전망이 불투명했었는데 결국에는 두 군데 다 선거구가 늘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천안과 아산은 지난 19대까지는 그 2석과 1석, 각각 2석과 1석이라 3석에서 이번 20대 총선부터는 천안 3석, 아산 2석에서 총 5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마저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천안하고 아산 두 군데 다 안 늘려주고 네. 천안 일부, 아산 일부를 떼서 합해서 한 개만 늘려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야말로 게리맨더링이죠. 네. 네, 어찌됐건 이 선거구 조정은 그 헌재가 2014년이죠. 인구 편차가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맞춰야 된다. 이 결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죠. 그 독립기구로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겨우 139를 넘겨서야 이제 그 선거구 획정을 확정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전체로 봤을 때 총 25석에서 27석으로 증설이 된 거고요. 지역별로는 대전이 7석,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성, 갑, 을로 증설이 됐습니다. 대전은 하나 늘었고. 예. 충남은 11석인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천안과 아산이 각각 한 개 선거구가 증설이 됐고요. 반면에 공주, 부여, 청양이 한 개 선거구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공주시 따로, 부여, 청양 청양 따로 해서 묶여서 이제 인구 한에 미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묶여서 세 개 시군이 한 개 선거구로 묶였고. 그리고 충북이 8석, 세종이 1석 이렇게 해서 총 27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하나 늘고 충남에서 하나 늘고 예. 충북하고 세종은 그대로. 그대로. 4년 전만 해도 이 충남의 전체 15개 시군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10개, 그렇죠? 10명을 뽑아서 그중에 천안 2개, 아산 1개 그래서 천안, 아산을 합치면 충남 전체 선거구 중에 30%, 10석 중에 3석을 뽑았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획정을 해놓고 보면 전체 11개, 충남의 11개 선거구 중에 천안, 아산이 5개, 거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지역 정당이 사라진 시점에서 천안, 아산 5개 선거구는 아마 그 여야 간 굉장한 각축전이 벌어질 게 분명한데요. 네. 특히나 천안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반면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현역 의원이고요. 이런 상관관계를 비춰봤을 때 이번 4.13 총선에서는 도전장도 내밀고 있고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4년 전 선거구하고 조금 구도가 다른 것이 4년 전까지만 해도 이 충청권 정당이라고 불리던 정당이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보수 성향의 정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자민련 당명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정당이 이제 없는 상태로 새누리당이 흡수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역 정당이 사라진 시점이거든요. 뭐 자유선진당으로 있었다가 뭐 국민중심당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후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뭐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일 수 없는 구도가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거꾸로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신생 정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는 실패했지만 아무튼 또 각 선거구마다 대부분 또 후보들을 내고 있고 예. 그래요. 전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양쪽이 선거구가 다 늘어서 천안이나 아산이나 다 늘어서 우선의 기대는 충족이 되긴 했는데 선거구가 이렇게 그 획정된 그 구역표에 대해서는 게리맨더링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함석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병 지역이 신설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그 구역 그러니까 획정안에 대한 그 행정 구역을 놓고서 이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천안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천안아산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구역을 훼손한 비상식적인 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저희는 원래가 을지구였습니다. 여태까지 몇십 년을. 처음으로 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갑 쪽에 정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 한마디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넘긴 겁니다.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 소속된 특정 정당에서 제출한 획정안으로 해당 정당의 당리 당략과 현직 국회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득표가 계산된 획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뭐 게리맨더링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뭐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뭐 예비 후보 중에서는 뭐 일부 게리맨더링이다라는 주장에 논조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현역 의원들은 그다지 이것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크게 뭐 아쉬울 거 없는 획정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특히 천안에서 이 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원외의 예비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게리맨더링 논란이 좀 뜨거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문제 삼는 거예요? 딱 꼬집자면 그 합의된 도출 획정안에 문제되는 거는 그 무당동 그리고 백석동 그리고 청룡동 그 성동 1, 2동인데요. 그 청룡동 같은 경우는 기존 갑에서 이번 병으로 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성동 1, 2동, 성동 1, 2동이 갑 지역으로 온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동 1, 2동 같은 경우는 1995년에 네. 15대 총선 때 이쪽 지역에서는 분구 이후에 지금까지 을선거구에서 투표를 해왔습니다. 청정 1, 2동은 갑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백석불당동은 뭐 기존의 을에서 을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청룡동은 기존에 갑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병선거구로 그렇죠. 흡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 그 동남구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는 어쨌든 갑을였던 상태에서 병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갑에서 일부 병에서 을에서 일부는 병선거구로 뭐 흡수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성정 1, 2동이 기존의 을선거구였는데 서북구였단 말이죠. 서북구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을선거구였는데 왜 신설되는 병도 아니고 갑자기 동남구에 해당되는 천안 갑으로 획정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자회견 당시에도 범시민사회단체 주장은 이제 성동 1동이 왜 그 동남구 갑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 이 같은 획정안은 그 지역 행정구역 그러니까 기존에 동남과 서북구로 예, 나눴을 동남 서북구로 때. 나눴을 예. 때 그 경부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과 서북으로 나눠서 그동안 을로 편입을 해가지고 을에서 해왔는데 왜 이것이 같이 갑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지역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게리맨더링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저는 게리맨더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우선 그 천안병 그러니까 3개 선거구로 증설되면서 천안은 지금 동남구, 서북구 두 개 행정구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구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왜 또 천안병은 괜찮은데 천안갑은 안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주장대로 성정 1, 2동을 병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병으로 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천안병은 인구가 23만 명을 육박하게 됩니다. 네. 반면에 천안갑은 16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이 갭은 7만 명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지도상 봤을 땐 성정 1, 2동을 예를 들어 광덕 풍세에서 성정 1, 2동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복명동이나 일봉동을 거쳐야 됩니다. 네. 한마디로 연접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정 1, 2동을 지금 병으로 빼자라는 주장은 좀 논리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이 아니고 그 천안의 범시민협의체에서 논의되던 안을 보면 성정 1, 2동은 병이 아니고 이제 을로 원래 포함시키는 안을 만들었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당 백석하고 그리고 청룡동 예.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이게 맞물려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 범시민 사회단체의 안은 백석 불당을 천안 병으로 빼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청룡동 갑으로 가고. 그림상 이 굉장히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지는 생활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연접성도 부족하고 물론 뭐 쌍용 1, 2, 3동하고 불당 백석이 이어지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권이나 연접성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유차임 오히려 기자는, 청룡동이 훨씬 병으로 붙기에 더 유기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유차임 기자는 지금 이것은 게리맨더링이 아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네. 라는 거고. 이종익 기자는 게리맨더링이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저는 일단 특정 후보에게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이 논란을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을선거 같은 경우는 21만 7천 명이고 갑선거 같은 게 20만 3천 명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을의 경우 백석 불당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 안을 보면 지금 백석 불당 안에는 올해 안에 13,0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음 선거, 그러니까 4년 후의 선거에는 다시 또 이 백석 불당이 병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 어떤 인구 증감이라든지 추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거는 인구 증감이라든지 이런 변화를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안이 범시비체 안과, 그러니까 천안시가 당초 선거구 획정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어떤 안이 좋겠냐고 왔을 때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사회단체가 했던 안이 있고 외부 기관안이 있는데요. 이 외부 기관은 천안시에서는 어디서 나왔다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시민사회단체에서는 특정 정당에서 제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결과는 이 외부 기관안, 그러니까 특정 단체가 제출한 안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시민협의체에서 그것도 뭐 확정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범시민협의체에서 제안한 거죠. 나왔던 안이 있고 그것도 합의된 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물론 이제 토론 과정도 거치고 각종 논리와 근거를 통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는 했겠지만 그 또한 답일 수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획정 자체가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있어서 답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구 획정위에서도 가장 적법한 그림이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앞으로 백석 불당이 인구가 더 늘어갈 거기 때문에 선거구가 다시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주장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인구가 단순히 늘어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청룡동 앞으로 검찰청과 법원이 이제 들어서고요. 네. 거기가 지금 천안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동지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청룡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요소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풍세에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목천에 해당되긴 하지만 인접한 지역에 LG 생활건강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네. 요 생활권은 아마도 청룡동이나 신방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해서 마찬가지로
천안병도 인구 증가 요인은 계속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천안지역 같은 경우는 그 19대였죠. 19대 때 그 총선에서 을 선거구가 그 쌍용 1, 2동이던 을 선거구가 그때 인구수 조정을 위해서 갑에서 선거라는 참 묻지 못한 쌍용 이동이 갑으로 가지고 편입됐었죠. 네, 갑으로 편이 돼서 선거라는 묻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외부 기관 안에 똑똑하다 따라서 이 부분이 뭐 맞다고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천안 지역의 인구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시의 의견 수렴 정도는 거쳐서 이렇게 확정되지 않았나. 저는 이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2012년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게리맨더링 관련해서 헌재 확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재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헌재의 판단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이게 자치구냐 행정구냐. 자치구였을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만약에 그 쌍용 이동이 자치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빠져나가는 거면 이건 분명히 게리맨더링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행정구역은 이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빼내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죠. 이 가능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같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20대 총선에서 이렇게 결과가 났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또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획정안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긴 시간을 두고 그 지역에서 투표가 이룰 수 있고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안을 본다고 하면 정말 백석불당동은 뭐 다른 지역이야 뭐 청룡동도 그렇고 풍세도 그렇고 전반적인 발전을 이룬다고 하면 인구 밀집 지역은 분명 백석불당동이 될 겁니다. 이 지역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다시 또 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거구에서 옮겨야 되는 그런 4년만 생각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저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범시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안대로 되질 않고 정치권 의견 제출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선거 전국이다 보니까 수시스럽게 말을 못해서 그런데 현직 의원들이 만들어낸 안이라고 뭐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조정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불리를 어떻게 따져야 될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그들의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앞서 저도 코멘트를 했지만 특별히 그쪽에서 뭐 코멘트가 없이 뭐 논평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는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물론이죠.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예.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아산 한번 넘어가 보죠. 아산은 어때요? 뭐 동지역이 전부 한 선거구로 묶였던데. 예. 아산이 갑을 선거구로 좀 나뉘었는데요. 예.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범시민 대책위나 뭐 시민사회 단체는 모두 환영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구도상 봤을 때는 아산 갑이 있고요. 서부 지역으로 그 아산 갑을 을이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고요. 지역별로는 온양 1동에서 6동까지가 아산 갑. 아산 갑이 온양 1동에서 6동, 선장, 신창, 도고, 네. 아산, 의리, 염치, 배방, 송악, 탕정, 중포, 영인, 인주 이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8개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을은 신도시 배방탕정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 플러스 인주, 영인, 둔표, 염치 뭐 이쪽 그 북부 예, 면지역까지 예.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 천안보다 조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는 그냥 뭐 특별하게 그 현역위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네. 그 한 명 현역위원은 전체 아산시 선거구를 관할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반쪽을 떼어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유불리에 대한 뭐 의견도 없고 또 충돌도 없이 이제 뭐 크게 말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에서는 뭐 별 논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을 나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구 증설이 사실은 천안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었거든요. 아산이 증설될 가능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구 증설이 현실화됐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천안 같은 경우는 뭐 앞서 얘기했지만 현직 의원이 자기 뭐 유리한 대로 잘랐다 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상 앞으로도 뭐 그런 오해라면 오해고 이런 그 비판을 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대로 현직 위원이 요구한 안이 요번에 선거구 획정위에서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천안이 현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었지 네. 않습니까? 다른 쪽에선 새누리당이 더 유리한 쪽으로 아마 획정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여야 동수 4대4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으로 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나왔는데 지금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다 제가 만약에 천안 안을 놓고 봤을 때 새누리당 획정위원인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주장하는 거 다 받아줬으면 나는 또 누군가 우리 새누리당 주장하는 안을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딜이 가능한 게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상태입니다. 여야 동수로 4명씩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3분의 2 의결을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 반대 딱 버티고 나면 얘기는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 획정위가 그 국회 제출을 시한을 마감하지 못했을 때 그때 대국민 사과를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서도 그 합의점을 안을 도출해낼 확정위원회가 그 위원 간의 의견 불일치를 했다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그 여야가 확정위원을 4명씩 하다 보니까 그 정치권의 대리전으로 이게 그만큼 지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독립성의 문제인 건데 철저하게 그 정치권과는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여야 추천 인원을 3명으로 줄이고요. 그러면 각 6명이 되는 거죠.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을 3명으로 늘리자. 그렇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결정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데 정치권이 안 놓겠죠. 네, 또 선관위가 어느 한쪽 편을 또 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편을 든다라고 표현이 되긴 하겠지만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장을 강하게 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한 표였던 게 3표로 늘어나면 그만큼 주장이 3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 획정위원회 관련된 이제 그 규정이 바뀌긴 바뀔 거예요. 이번에 너무 부작용 후유증이 컸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는데 뭐 아무튼 좀 그거는 뭐 다음에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여곡절 끝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가 됐고 예정대로 4월 13일에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두 분 마무리 좀 해주시죠. 4년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그 국민들은 이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이 후보자 선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번 그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진짜 경제, 사회 이런 눈부신 발전이 있는데 정치권만 퇴보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시는 분들한테는 제발 그 국민을 위해 일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뭐 합리적인 냉정한 선택을 좀 하셔갖고요. 좀 정치권이 바짝 우리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150억 원짜리) 땅 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한 뒤에 땅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무원, 법무사, 조직폭력배까지 수십 명이 이 사기극에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 동네 천안에서 벌어진 실사판 페이스오프, 영화 같은 사기극입니다. 영화 페이스오프 보셨어요? 네, 저 봤습니다. 저 이거 여쭤보신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97년도 8월 9일이 개봉이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이게 입대하기 전에 제가 아산에서 본 마지막 영화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9월 1일 날 97년도 9월 1일 날 입대를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네. 97년도 얘기하면은 유차임 기자는 군대 입대. 군입대하고 바로 아니었고. 이제 자대 배치 받고 IMF 터지고 부모님 힘들다고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97년 얘기하면은 연말에 IMF 터졌던 생각이 크게 남는데 이 감독이 오우삼 감독이잖아요, 이 영화. 네. 80년대 영화 그때 뭐 첩혈상, 홍콩 영화 첩혈상웅, 영웅본색 여우문세. 다들 보셨죠?
좀 다 왔죠. 예. 그 영화를 만든 이 장본이기도 한데 페이스오프 주연 배우가 존 트라볼타하고 니콜라스 케이지. 존 트라볼타가 뭐 FBI,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제 테러리스트로 이제 등장을 하는 영화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97년작이니까 벌써 딱 20년 지난 영화. 뭐 재밌게 봤던 영화예요. 제 기억으로는 존 트라볼타가 초반에 그 니콜라스 케이지를 검거를 했고요. 네.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식물인간 비슷하게 뭐 의식불명 상태, 뭐 코마에 빠졌었다고 예.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와 그 동생만 알고 있는 제 다른 테러 장소를 캐내기 위해서 네. 니콜라스 케이지의 얼굴을 떼서 존 트라볼타가 쓰고 그러니까 그 FBI 요원이 예. 테러리스트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교도소에 테러리스트의 들어가는 얼굴을- 거죠. 아예 성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아예 뭐 아니 성형이라고 성형보다는 봐야 이 얼굴 표피를 뜯어내서 내가 씌운 거죠. 표피를 예.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굳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 영화 얘기하면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실 뭐 오늘 주제가 영화는 아니니까요. 영화에서는 얼굴이 뒤바뀌었는데 이번 이 우리가 다루려는 이번 사건에서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땅 주인이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럴까요? 뭐랄까요? 뭐 그렇죠. 네, 영화에서는 얼굴이 바뀐 거지만 이거는 그 이번 사기극은 개명이죠. 네. 이름을 바꿔가지고 150억 원의 땅 주인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이게 천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말 나온 김에 이종익 기자가 사건 개요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네, 해주신다면. 뭐 150억 원이죠. 그 상당히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와 같은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이 같았다고 그래요. 그 원래 토지주하고 네네. 그 개명한 그 네, 연령대도 비슷하고. 네. 네.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하고 그 후에 그 초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가 땅 주인이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공모관계인 그 법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해버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법인은 정상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사기극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뭐 신분을 세탁했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어쨌든 실제 땅 주인이 76살 그리고 이 사기 피의자가 79살 그러니까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성도 같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름만 이제 개명 절차 개명도 뭐 제대로 적법한 코스를 밟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봤더니 저랑 똑같은 유 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같은 성을 찾은 거는 그 개명하기 편하기 위해서 성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그 합당한 뭐 이유를 대야 되니까 그건 네. 좀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개명도 하지 않았나 봐요. 개명 허가 결정문까지 위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개명하지 않고 이제 범행을 좀 진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뭐 절차를 밟아서 개명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절차도 밟지도 않은 거고 예. 그 법원에서 발부하는 개명 허가 결정문을 위조를 위조해서 한 거죠. 그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행세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개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 후에는 그 주민등록 초본도 위조를 합니다. 네. 그 초본에는 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에다가 이 부동산 그러니까 150억 상당의 부동산을 주소를 거기다 등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자기가 땅 주인을 이러면서 행세를 하게 되면서 이 공모관계에 있던 법인에게 매각을 해버리고 이 법인은 제2금융권에서 그 돈을 37억 원이죠. 37억 원 한다고 두 군데에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가담자가 21명, 그 중에 12명은 구속된 상태고요. 그 경찰 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조하는 그러니까 개명허가 결정문이라든지 초본 등 하는 이 위조하는 토지 작업단이 있었고 그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그 대출 작업단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땅이니까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을 텐데 뭐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제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몰랐는데 그 경찰 조사 결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4년 이전까지는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그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의무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84년 이후에 등기부 등본 그 등기 신청할 때 그렇죠. 주민번호를 적게 돼 있는 예, 거예요? 그때 이었으니까 이름과 주소만 기재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전에 등기가 돼 있던 사실을 이 사기범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법을 악용한 거죠. 그리고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이제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그 실리콘 지문도 나왔거든요. 실리콘 이게 지문은 뭐예요? 영화에서 볼 듯한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실리콘을 만들어서 지문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지문을 위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본을 뜬 네. 그런 실리콘 지문까지 확보를 했는데 그게 이-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거의 사용 여부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일당들이 그런 것을 갖고는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용이 안 됐으면 또 다른 범행에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그럴 얘기예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모 씨가 이제 개명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주범인 거예요? 아니요, 주범은 아니고요. 일종의 배우 역할을 했던 거죠. 음. 실제는 이 사람이 가운데 있고 그 토지 작업단과 뭐 대출 작업단이 좀 있고요.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토지 작업단은 실제 유모 씨로부터 이 배우 유모 씨에게 토지를 이전하는 네. 그런 작업을 맡은 거고요. 이전된 토지를 가지고 다시 대출 작업단이 그 법인을 통해서 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작업을 펼쳤던 거죠. 그 위에는 이제 주범이 따로 총책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껴있다고 했었는데 공무원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이게 어디 공무원이에요? 이게 서울시 쪽에 있는 서울 지역의 공무원인데요. 네.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정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본인이 온 것처럼 이렇게 서류를 떼주는 아, 정정 원래 이제 본인이 가야 되는데.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 일종의 뭐 엑스트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공무원은 뭐 뒷돈을 받았나요? 왜 그래요? 아니요, 이제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 서류인데 네네. 본인이 오지 않았는데 그걸 처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 안면이 있었던 이 범죄 조직단하고 그 공무원이 안면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자주 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의뢰껏 뭐 믿고 이렇게 서류를 꾸며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공무원은 뭐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뭐 공모했다기보다는 그냥 깃털 중에 깃털이네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천안 서북경찰서 최현호 경위를 직접 모시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천안 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최현호 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건 내용을 대충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혹시 뭐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은 없나요? 일단 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건 내용은 일단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뭐 교포, 이민자 또는 고령자 등 소유의 땅을 물색해가지고 그 토지주와 이름을 똑같이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해서 그 초본을 위조하고 위조한 초본을 상대로 토지주 행세를 하게끔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네. 그 공모관계에 있던 법인하고 실제 토지를 매매하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을 해서 그 법인에게 이전을 하고 그 법인은 그 이전한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는 전문적인 토지 대출 전문 사기 범행이었습니다. 그럼 최경희께서는 그 지금 수사 경력이 몇 년 되세요? 일단 수사 경력은 지금 한 10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런 유형의 사건을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일단 토지 사기 범행은 예전부터 있었던 범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름을 아예 땅 주인하고 같은 이름으로 개명 절차를 하고 막 이런 저희는 이게 굉장히 좀 드문 보기 그렇죠. 힘든 경우인 예.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전에는 인전 토지주의 그 인감을 네. 위조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인감 위조를 통해서 뭐 약정금이라든가 그런 토지를 사기 범행이 주로 이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개명을 해가지고서 토지주 행세를 하게끔 해서 그 토지를 완전 자기들이 편취하고 또 거기서 그것도 모자라서 금융기관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면서 설마 뭐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전례를 겪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수사하면서 굉장히 가장 특이했다 하는 점이 어떤 부분에 있어요? 이 사건은? 일단 이 사건의 그 범행 자체가 일단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좀 범행 자체가 일단 특이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위조했고 또 주민등록 초본까지 위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조한 문서들을 또 대범하게 또 관공서에 제출을 해서 그게 또 다 그 공구상 정리가 또 됐고 그래서 완벽하게끔 토지주 행세를 하게끔 했던 그 자체가 이 사건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건보다 좀 특이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끼리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이게 가능했던 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984년 이전에는 그 등기부상의 주민등록번호가 그 기재 의무화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지자체에서 그 지금 등기부 등본 일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역부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토지들이 범행의 이제 물색이 대상이 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피의자들이 미리 등기부 등본을 봤다는 얘기네요. 주민등록번호가 미리
등재가 안 돼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부터 그 토지주와 똑같은 성이 똑같은 그 비슷한 연령대의 토지주 행세할 사람을 미리 찾았던 거고, 그렇게 통해서 이제 토지주 작업을 완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건 어떻게 인지를 한 거죠? 이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사건을 인지한 거는 이 법인에서 이제 대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출 받은 거를 그 토지주의 아들이 그 우연히 인전 무슨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해봤는데, 이게 웬일인가? 소유자가 바뀌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놨으니까 네.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그 토지주의 아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찾아가 갖고서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희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기단 전체 조직을 파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던데 그건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요? 연루된 사람이 많아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담돼 있을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죠. 네. 일단 처음에 수사 접했을 때 확인되는 거는 개명한 피의자. 네. 왜냐하면 개명한 피의자는 그 소유권 이전 서류나 그 뭐 근저당권 서류에 서류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 인적 사항이 특정돼 있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법인은 이게 두 사람의 인적 사항만 확인된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법인은 이 사람이 실제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네. 왜냐하면 법인 처음에 이제 수사 초기에 법인을 조사했을 때 법인에서는 몰랐다. 나는 진짜 토지주인 줄 알고 이 땅을 정당하게 매입한 매입을 했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초기 선상에는 뭐 다른 뒤에 어떤 내막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진술 공범의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한 명씩 검거를 해가면서 확인했던 부분이 이 그 뒤에 있던 그 숨어있던 토지 작업단들이 대부분 가명, 그다음에 대포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 제가 최은호 경이지만 저를 최은호라고 알지 못합니다. 같은 공범들도. 네. 그냥 저를 뭐 김 사장, 박 사장 네. 이렇게 알고 있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 그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에서 그걸 찾아가면서 검거를 했더라도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함구를 하거나 대포폰 번호가 바뀌었거나 하면은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겨서 애를 먹고 수십 번 다시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그 피의자들을 특정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피의자들 사이에 쭉 뭐 이렇게 추궁하고 하면은 누가 했어요, 누가 나랑 공모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 점조직 형태로 이제 돼 있어서 그렇죠.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했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미 수사는 벌써 끝났죠. 네. 근데 검거했을 때 자기가 가담했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범행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같은 공범들이 누구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 총책만 아는 거고. 그렇죠. 아주 뭐 너는 뭐 대출 받는 조, 너는 뭐 서류 위조하는 그렇죠. 조 이렇게 해서 세탁조 뭐 이런 서로 식으로, 간에는 이게 어떤 유형의 범죄에 내가 가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수사 초기까지 이 범행 자체가 이 윤곽을 확인한 게 오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초기에 이런 범행이다라고 확인을 했던 게 아니고 검거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범행을 조합하면서 이런 범행이었구나. 이 뒤에 이렇게 큰 뒤에 내막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이제 수사가 거의 완결됐을 때 범행의 전모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동원된 기법이 연관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관 분석 소프트웨어라는 게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일단 많은 자료들을 접하고 수집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뭐 최근 뭐 엑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양이 뭐 몇만 건, 뭐 많게는 뭐 몇백만 건까지 가는데 그거를 일일이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많은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믹스 한 번에 종합을 시킵니다. 종합을 시켜가지고서 그 그룹의 핵심 그룹,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든가 밀접성 등을 검색해가지고서 그 핵심 그룹을 일종의 도출해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핵심 그룹으로 선출된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수사 방향을 잡던가 아니면 저희가 또 그 강구했던 번호, 예를 들어서 통화 한 번 한
번호들은 수사 자료 갈 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통화를 했던 그 휴대전화 위주로 저희가 이제 수사를 할 텐데 그런 한 번 통화를 했더라도 그 그룹에 도출이 되거나 포함이 돼 있으면은 그게 결과값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할 때 이 번호 한 번 통화했더라도 저 번호는 무엇일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사 방향이라든가 수사 단서를 제공해주는 요긴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피의자가 있어요. 유피의자가 이 사람하고 통화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서 쭉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한 100명이 나왔어. 근데 한 10명 통화한 사람도 있고 15명 통화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요주의 대상이 될 텐데 한 번 통화했어, 저랑.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다른 피의자들하고 혹시 또 연결고리가 발견이 되거나 하면 저를 또 특정을 하고 또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뭐 이런 유의 이제 그 분석 기법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이분들이 지금 밝혀진 걸로는 뭐 37억 원? 피해금은 예. 네. 그러면 이 돈을 다 어디다 쓴 겁니까, 이분들? 일단 저희가 뭐 수표 추적도 했고 뭐 자금 추적도 했고 그 결과 뭐 수인의 계좌로 뭐 분산 이체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명동 사채 시장에서 또 대부분 현금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금화된 부분을 또 보니까 이제 각자의 그 가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대로 누구는 뭐 몇억, 누구는 얼마, 누구는 몇천 이런 식으로 다 분배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피해자들별로 그 사용처를 확인해 본 결과 누구는 또 먼저 경마 이런 도박 쪽에 탕진한 피해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피해자들은 또 이제 뭐 자기 채무 변제를 하고 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피해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총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급 빌라를 구입한 그런 정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금융기관에서 지급된 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뭐 기타 예수금 명목으로 남아있던 7억 원 정도를 저희가 가압류 조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주택 구입한 주택도 그 금융기관 쪽에 고지해가지고서 가압류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피의자들을 검거한 현장에서 5만 원권 현금 2천만 원도 저희가 압수를 했고 또 일부 피의자들에게는 이제 그 변제 공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그러니까 피해 금액은 했습니다. 다 회수는 안 됐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입건된 사람이 총 21명이야? 지금 현재까지는 21명입니다. 예. 그 중에 구속된 사람이 12명입니다. 12명. 예. 아직 더 잡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그 법인 그 대출 작업에 가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적 중에 있고요. 1명.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여죄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다른 범죄가 또 있는 것 같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보도됐을 때 평택 토지대출 사기 그 여죄 부분은 명확히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 보도된 직후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일선 경찰 수사관님들로부터 또 많은 전화를 받고 있어요. 이거 같은 수법이다. 나도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요? 라는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 해결 안 된 사건 중에 그렇죠. 지금 접수가 돼갖고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뭐 인제 접수한 사건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압수한 그런 뭐 대장이라든가 뭐 등기부에서 지금 그런 대조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여죄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 일어난 사건들도 이번에 이제 붙잡은 그 피의자들이 벌인 범행일 가능성도 꽤 있겠네요. 수사 결과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건에 가담한 피의자들 중에서 전체가 가담한 건 아니고 일부 피의자들이 가담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 사건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지금 이 토지 사기단이 지금 이 서울시 일원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 84년 이전에 그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았던 토지들이 그런 토지들만 지금 선별해가지고서 이 토지 브로커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 거래가 없었고 뭐 이런 땅들 같으면은 지금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땅 주인이 아직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건도 만약에 그 피해자분의 토지주의 그 아들분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은 현재 지금 이 사건 접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추가 대출이라든가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바로 확인이 안 되고 오래됐을 경우에는 대포폰도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럼 CCTV 자료도 다 없어지는 거고 그럼 수사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검거는 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참 기자나 이종익 기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만약에 이 범인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면 피해자 유모 씨는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일단 토지주는 어차피 자기가 뭐 가시리한 게 아니라 위조된 서류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토지주는 토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소유권은 찾아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금융기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본 금융기관이 이제 피해자들 건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문제였는데 일단 위조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소유권 이전이 됐고 또 뭐 법무사는 또 그런 확인 작업을 했고 그 또 피해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그 관련 기관을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피해 보전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서울시 공무원이 뭐 실수든 뭐 의도했든 간에 뭐 본인 확인 절차 안 거치고 본인이 아닌데도 본인이 온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뭐 그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거 천안시 땅이니까 천안시 공무원들도 일부분 뭐 실수 내지는 속아 넘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럼 금융기관에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이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구상권 청구를 하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금융권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손해배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관련 기관 상대로. 네. 예. 이종익 기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뭐 아까 당시에 언론에 공개할 때 그 실리콘 지문 이게 참 영화에서 볼 듯한 거였는데 그게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 수사 과정에서 진짜 오랜 시간이거든요. 8개월 가까이 걸린 그 검거하는 수사기간이 수사기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받을 때까지 그때 당시는 그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일단 먼저 그 실리콘 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수사를 하면서 실리콘 지문은 이제 말이나 뭐 영화 속에서나 본 것처럼 들었지 실제로 저희가 실리콘 지문을 본 거는 압수했을 때도 저희도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실리콘 지문이 누굴 것인가라고 저희도 엄청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리콘 지문이 그게 사용했을 경우는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등기 권리증이 없을 때 확인 서면할 때 이제 토지주 행세할 때 이제 확인 서면 할 때 지문을 날인하는 것인데 그게 이 사건에 사용되는지 안 되었는지는 그 판독 불가가 나왔어요. 네. 그 지문 저희가 감식한 결과 이제 누구 지문이라고 딱 명확히 나왔으면은 다른 뭐 피해 사실을 뭐 특정하거나 아니면 이 사건에 사용됐다고 단정을 지을 수 있겠는데 다른 사건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단정지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 수사 말고 그 범인들에게 추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 추궁은 했을 텐데 거기서는 근데 피해자들은 다 주순 거랍니다. 예? 주었다고? 예, 주었다. 그러니까 거의 전면 부인을 했었습니다. 예. 길 가다가 골무처럼 생겼으니까 골무처럼. 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일단 이 토지 사기 범행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범행인데 이게 범행이 다른 피해와 다르게 피해 사실을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 그대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피해를 입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곳에서는 이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토지들은 범행의 대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작업에 그러네요.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검거보다도 저희가 물론 검거는 하겠지만 검거보다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등기부 등본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84년 이전에 이 등기 신청을 하신 분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84년 이전에 등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그런 절차가 꼭 있어야 되겠네요. 피해를 그렇죠. 막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입니다. 저희 티브로드 중부방송은 천안과 아산, 세종시의 6개 선거구 후보자를 차례로 모시고 생방송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확정되면 미리 예고를 해드릴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타이 기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